천재지변. 자연은 어김없이 올해도 한반도에 재해를 몰고 왔다. 시간당 최고 70mm의 비를 뿌렸던 대형 태풍 매기 앞에 인간은 무기력했다. 자연을 다스리려는 인간의 노력은 또 한 번 맥없이 부서져 내렸다. 완공한 뒤 불과 3개월, 불어난 물은 다시 제방을 무너뜨렸다. 매년 반복되는 제방 붕괴, 천재인가 인재인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마읍천. 지난 8월 19일 태풍 매기로 제방이 무너졌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무너졌던 제방을 복구한 지 겨우 3개월 만이었다. 공사가 좀 끝난 지 한 2, 3개월도 안 됐을 거죠.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한 번만에 써보지도 못하고 다 속에 들어가고 또 다시 했는데. 태풍 매기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강원도 강릉시 경포천. 붕괴된 뚝으로 넘쳐난 물은 주변 약 10여 헥타르의 논을 침수시켰다. 작년에 공사요, 또 했다고 공사요. 유명해가지고. 근데 올해 또 터진 거예요? 네. 어제 10시, 몇 시쯤 터졌어요? 딱 정각 10시야. 아주 5분 전, 딱 5분 딱 10시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쭉 다 잠긴 것 같으네. 요즘 빠지긴 하네. 그러니까 이거 다 잠겼죠. 저 다리인데 저 딱 잠겼다. 써가지고. 해마 들여가지고 공사해가지고 돈만 깨지지 머리로 공사하지 말아요. 차례 놔둔다. 2002년부터 올해로 3년째. 피해를 막으려고 세운 뚝은 여지없이 주저앉았다. 결국 여름 내 흘린 땀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물속에 잠겨버렸다.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의 공격과 인간의 방어. 매기가 상륙하기 직전까지 강원도 일대에선 수해를 막기 위한 제방 쌓기가 계속됐다. 2002년과 2003년,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수해 복구가 이뤄진 하천은 모두 9,000여 개소. 특히 연이어 비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에선 지난해 수해 복구 중에서도 제방 공사만 총 600여 건이 진행됐다. 복구 공사를 마친 강원도 강릉시 연곡천. 돌 붙임과 돌망티 등 하천의 물길을 다잡는 제방 공사가 갖가지 공법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연곡천의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연곡천은 자연 하천의 하나였다. 동해로 빠지는 24개 하천 중 연곡천은 본래 생태학적으로도 보전 가치가 높다.
오대산에서 시작해 바다와 만나는 연곡천은 회기성 어류들의 거대한 산란장이었다. 그러나 연곡천의 중하류에서 진행된 제방공사로 황어 같은 어류들은 제 고향을 잃었다. 하천이 변하자 생태도 바뀐 것이다. 문제는 제방공사가 하천의 특성과 지형, 그리고 유역에 따른 종합적 원인 분석 없이 기계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이다. 주먹구구식 공사가 수해를 다시 부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제방 붕괴로 주변에 매년 비 피해를 가져왔던 군선천. 철근 콘크리트 제방 공사가 한창이다. 길이 약 2km, 높이 약 7m 이르는 단단한 옹벽이 하천을 에워쌌다. 그러나 애초 하천의 범람과 수해의 원인이었던 동해고속도로의 좁은 하폭은 고쳐지지 않았다. 주수천과 남양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 두 개의 강줄기가 좁은 하폭에 모여 생긴 병목 현상으로 수해가 일어났다. 하지만 주수천의 하폭은 그대로 두고 물줄기가 합류에 부딪히는 부분만 돌로 덧붙이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수해 피해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설계 기간을 행자부 지침에 보면 1개월밖에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그 1개월 동안에 이런 하천에 와가지고 하천 피해 조사해야 되죠. 청량해야 되죠. 이래 하다 보면 2개월 동안에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해서 부실 설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지금껏 원인 분석조차 없이 실시돼 온 수해 복구는 하천을 따라 제방을 세우는 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하천 본래의 흐름은 사라지고 물길은 제방에 막혀 직선으로만 흘러갔다. 자연의 흐름을 막아선 제방이 하천의 직선화를 가져온 것이다. 지금 현재 국하하천은 80% 이상, 그리고 지방 1, 2급 하천 같은 경우도 60% 이상 다 하천 정비 사업, 소위 말해서 호환블럭 사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30%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을 2014년까지 약 70%까지 높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한 201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하천의 대부분이 제방을 쌀 수 있는 데는 다 싸져 있고 거의 다 이제 콘크리트 안에 갇히게 된다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강물을 신속히 바다로 빼내는 단순 통로로서 정비된 하천은 더 큰 수해를 부른다. 특히 유속이 빠르고 길이가 짧은 영동 지역 하천의 경우 물살을 더 급하게 만드는 직선화는 수해에 아주 치명적이다. 거기에 하천의 직선화가 더 큰 위협이 된 것은 최근의 기상 패턴이 변하고부터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지난 1998년 8월. 말 그대로 게릴라처럼 갑자기 비를 뿌리고 사라지는 폭우가 반복.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마침내 여름철 새로운 기상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태풍 노사는 강원 지역에 1년 강우량의 3분의 1을 단 하루에 쏟아부었다. 남부 지역을 강타한 매미는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태풍의 위력 또한 해마다 강력해짐을 보여줬다. 우리나라 강수량 변화 추세를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인 그 강수량 토탈 전체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강수 일수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 비의 양은 또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90년대에 들어서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라든가 이런 그 호우들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라진 기상 패턴에 따라 집중호우 형태로 내린 빗물은 하천으로 빠르게 밀려들었고 고속도로처럼 뻗은 제방은 물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다. 순식간에 하류로 치달은 물줄기는 홍수의 피해를 키웠고 더해진 물살의 속도만큼 강력해진 에너지가 제방을 부수고 지나갔다. 그렇다면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하천은 얼마나 빨리 상류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낼까? 거의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 한국교원대학교에 의뢰 사행하천과 직선하천의 모형을 제작해 동일한 조건을 두고 유속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직선 거리로는 저쪽 하천이나 유속의 빠르기는 오른쪽에 직선하천, 왼쪽에 초기 사행하천, 가운데 사행하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선하천의 유속은 사행하천에 비해 배 이상 빨랐다. 유속이 배 이상 빨라지면 물의 파괴력은 4배 이상 증가한다. 따라서 제방은 빨라진 물이 갖는 파괴력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직선화된 하천은 제방을 붕괴하고 무너진 제방 복구 공사는 다시 하천의 직선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수해가 커지는 것이다. 지난 한 40년 전부터 우리가 하천 개발을 해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가급적이면 내 발밑에 있는 물을 빨리 배수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서 하천에 빨리 물이 내려가도록 통로를 직선화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하천 주변에 있는 작은 하천, 큰 하천 관계없이 전부 다 본류로 직선으로 해놨습니다. 해놓으니까 순식간에 과거처럼 이렇게 가면 천천히 도달할 것을 각자 그 길이 맞추어서 도달할 것을 이번에는 순식간 동시에 전부 다 바로 본류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물이 하루로 일시에 내려감으로써 일산둑이 터진다든지 넘친다든지 그와 같은 현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하천 흐름에 대한 고려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진 직강공사는 지난해 하류의 홍수 피해를 집중시켰다. 물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던 제방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천은 본래의 제길로 돌아간 것이다. 올 8월 태풍 매기가 한반도를 강타할 당시
강원도 영곡천 하류에선 역류가 발생해 저지대 하천의 수위가 상승했다. 바다로 빠져나가던 물줄기가 만주와 겹치면서 역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더 큰 수해를 몰고 온 하천의 직선화는 이제 영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여 년간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하천을 제방으로 다 정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제방공화국이 되어버린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4년 9월 현재 올해만 7개의 태풍이 휩쓸고 간 일본. 해마다 여름이면 수해로 몸살을 앓는 일본의 경우 하천의 모습은 어떨까? 치수는 곧 생존. 일본은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치수 사업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일본 하천의 대부분은 콘크리트로 뒤덮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 일본 역시 하천을 단지 물을 빨리 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배수관으로 정비해왔던 것이다. 유럽처럼 일본에서도 강을 직선화해서 가급적이면 물을 빨리 바다로 흘려내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방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직선화했을 경우 산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순식간에 도시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근데 만약 바다가 만조가 되면 직선화된 강을 통해서 강물이 바다로 다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물이 순식간에 도시로 공감합니다. 이게 최근의 홍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강물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이 비 피해를 막는 데 더 낫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직선 하천에 대한 반성으로 그들이 택한 것은 다자연형 하천이었다. 다자연형 하천이란 자연 하천의 모습으로 하천을 재정비하자는 것이다. 복원된 하천엔 하천 부지가 확보됐다. 그러자 콘크리트 사이를 흐르던 물길은 본래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되찾았다. 色幅がちょうどこのぐらいだって言われてました。 원래 이 부분은 강폭이 딱 이 정도였습니다. どうしても 근데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위험이 커져서 도랑을 더 팠습니다. 掘り込みを 그래서 지금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되었네. 원래 도랑을 팠을 당시에는 호안과 강바다 모두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었습니다. 護岸も箇所の方も抑えてました。 복원 전 노강은 거대한 하수도와 같았다. 콘크리트관을 흐르던 물은 오염이 심각했다. 하폭을 넓혀 물길을 터주고 하천 부지를 만들자 다시 생명이 찾아들었다. 하천에 뿌리를 내린 식물들은 물을 정화시켰다. 기우현 기우아시마시의 한 마을도 하천 부지를 확보해 물의 흐름을 자유롭게 풀어주면서부터 수해에서 벗어났다. 기소강과 불과 10여 미터. 저지대의 주택가는 본래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그러나 기소강에 홍수 시 물을 담을 수 있는 하천 부지를 만들자
강이 주택가를 공격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유수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본래 유수지는 홍수 예방이 목적이어서 아예 콘크리트로 간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평상시에 습지나 논밭으로 이용하고 장마 때 유수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친환경적인 유수지를 만들자는 추세입니다. 하천 습지는 홍수 시 수량을 조절하는 최고의 천연 유수지다. 태백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돌아 1300리길. 낙동강은 중류로 접어들면서 의성포 마을에 닿아서야 비로소 그 특유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 흐름이 느린 낙동강은 강바닥에 끊임없이 모래를 퇴적시킨다. 낙동강은 느리게 곡선을 그리며 곳곳에 흙과 모래를 쌓아 습지를 만들어낸다. 낙동강에는 강줄기를 따라 약 100여 개의 습지가 있었다.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토평천을 따라 약 7km가량을 들어가면 거기 낙동강 습지 중에서도 유일하게 잘 보존된 원시의 늪이 있다. 약 1억 4천만 년 전 형성된 우포늪은 수생식물의 보고다. 지름이 2m나 되는 가시연은 우포늪에 살아있는 화석이다. 우리나라 수생식물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온갖 물풀로 뒤덮인 늪지는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처다. 그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수중이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습지 식물들은 늪을 정화시킨다.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신쳐볼게요. 이 열매가 이게 지금 이제 제가 한번 깨. 인이나 질소 같은 오염물질은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늪을 살아있게 한다.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지금 이 수면에 이제 이게 보통 우리 뚝의 높이가 한 7m에서 8m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평소에는 거의 한 15cm에서 1m 정도밖에 물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홍수기가 되면 바로 7, 8m 이상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70만 평이라는 바로 꼽혀 보면 어느 정도 물을 담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포 하나만 하면 거의 뭐 안동댐 같은 그런 댐에 버금가는 그런 물들을 담을 수가 있죠. 우포늪은 자연이 만든 녹색 댐이다. 비가 오면 늪은 스폰지처럼 물을 빨아들여 유수지의 기능을 담당한다. 올 8월 18일 태풍 매기로 낙동강의 수위가 올랐을 당시 불어난 낙동강물은
토평천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역류하는 현상을 보였다. 토평천 상류까지 흘러온 강물이 마침내 우포늪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비가 오면 불어난 강물은 토평천을 거쳐 우포늪으로 흘러들어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간 머물다 간다. 그렇게 우포늪처럼 강에서 넘쳐온 물을 담아내는 자연 습지는 하천 하류의 홍수 피해를 줄여준다. 홍수 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변 습지의 약 90%는 이미 용도가 변경된 채 그 기능을 상실했다. 100만 평에 달하는 화포천 습지에는 공장이 들어섰고 습지 중앙으론 도로가 가로놓였다.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무시한 개발과 이용으로 화포천 습지는 그 원형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화포천의 하류에서부터 중류까지 비교적 넓게 형성됐던 습지는 모두 조각나버렸다. 현재도 화포천 습지에선 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변형된 화포천 습지는 결국 유수지로서의 역할을 잃고 만 것이다. 저희들이 이제 이 늪지의 어떤 역할 같은 걸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요. 일단 낙동강이 거의 강이 이렇게 이제 직강화됩니다. 직강화되고 뚝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주변에 상습적으로 물을 담아두는 늪지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던 게 2002년 진영의 한림 쪽에 하포천이 거기 있고 그 하포천 옆에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보름 동안 물에 잠겼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 당시에 그냥 배수장에 물이 밖으로 펌핑이 안 돼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낙동강이 직강화로 인하고 학원댐하고 이 만조가 되면서 물이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포천이 도로라든지 작은 중소기업 공단이 되면서 그 안에 물을 많이 담았어야 되는데 그걸 담지 못했던 일들이라는 게 원인 분석이 나오거든요. 2002년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한림면에 퍼부었던 비의 양은 628mm. 수중도시로 변한 한림면 21개 마을은 수심 3m 깊이의 물속에 약 보름 동안이나 잠겨 있었다. 기록적인 한림면 침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화포천 습지가 물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한 것도 포함됐다. 습지뿐 아니라 하천 부지 역시 논밭으로 이용되면서 하천은 홍수 조절 능력을 잃어갔다. 마침내 하천 가까이 인간의 생활이 들어오면서 하천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선이 필요했다. 결국 농경지로 변한 하천 부지와 하천 사이에는 제방이 높게 쌓여졌다. 그러나 제방은 하천의 폭을 좁히면서 다시 더 큰 수해를 부르고 말았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한다면서 습지의 대부분을 농경지로 바꾸고 안에다가 제방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싸면서 습지가 농경지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홍수 때 물이 차야 될 지역의 90% 이상이 농경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수로는 10분의 1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더구나 하천 정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다 직선화 시켜놓고 옆에 콘크리트를 붙여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낙동강 유역에 있는 물이 순식간에 강 본류로 다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다로는 쉽게 흘러나가기 어려운 구조이고 낙동강이 더구나 하구에 하구뚝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그 외해로 그러니까 바다로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유수지 역할을 담당하는 하천부지와 습지를 없애버린 우리와 달리 일본은 유수지 확보에 아주 철저하다. 도쿄를 관통하는 하천 다만. 다마강 가까이 생명을 불러들인 것은 1980년 다마강의 콘크리트 제방이 거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콘크리트 제방을 없애자 다마강 주변의 하천 부지가 강의 유수지로 확보됐다. 강둑에서부터 40m까지는 어떤 구조물도 세울 수 없도록 규정. 하천 부지를 유수지로 확보해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마강의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강둑에서부터 40m 이상 하천 부지가 유실된 적이 없습니다. 다마강의 하천 방어라인 부지를 40m까지 확보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하천 부지가 유실되기까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제방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40m라는 거리 확보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다마강의 하천 부지는 주택가 앞까지 계단식으로 조성돼 있다. 뚝을 쌓아 3단계로 높여 만든 하천 부지는 제방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한다. 덕분에 다마강 너머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가에는 비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제는 다마강이 범람하더라도 제방 겸 하천 부지에 순차적으로 물이 차면서 주택가로 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내리는 일이 사라졌다. 사이타마현에서 도쿄만까지 약 174km를 흘러가는 아라강. 아라가와 인공 유수지는 하류부의 대도시 도쿄의 수해를 막고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980년 착공한 이 다목적 유수지는 17년 만에 완성됐다. 아라가와 유수지는 1초에 약 850만 톤의 홍수를 조절한다. 유수지는 단계별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강 주변 유수지에 물이 차면 낮은 뚝을 타고 다음 유수지에 물이 차게 하는 구조다. 아라가와 유수지에는 자연 정화 시설이 함께 설치돼 있다. 유수지에 담긴 물을 자연 정화해 식수로 공급, 치수뿐 아니라 이수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 유수지는 홍수 조절 외에 이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이코라는 저수지에 물을 정화해서 도쿄 도민과 사이타마 현민 약 1,500만 명의 식수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이코 저수지는 약 1,000만 인방미터의 물을 담고 있어서 가뭄이 될 때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설악산에서 발원해 양양과 속초의 경계를 나누며 흘러내려가는 쌍천.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 무너졌던 제방의 복구 공사가 지난 7월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홍수로 떠밀려온 상류의 돌들은 여전히 강바닥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 제방을 쌓기 위해 강바닥에 돌을 퍼내는 작업은 하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돌을 드러내면은 물고기 서식 장소가 사라지게 되고, 또 그 돌을 파냄으로 흙탕물이 생기게 되고, 흙탕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속에 이끼 같은 것들이 끼는 게 방해받게 되고, 또 이끼를 먹고 사는 수소곤충들이 먹이 자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고, 또 물고기가 수소곤충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이 수소곤충이 없어지니까 물고기도 같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빚어지는 생태계 파괴는 심각하다. 제방 복구를 이유로 강바닥이 마구 파헤쳐지면서 하천이 어느새 사막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투망에 걸릴 만큼 물고기 개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나요? 향천이? 많이 나오죠. 주로 어떤 고기가 많이 나오죠? 거들개가 우점종이고, 예. 황어도 여기까지 올라오고, 문어도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검정망둥이라든가 미러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제방공사 과정뿐 아니라 공법 자체도 하천의 생태나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 콘크리트를 쏟아 부은 뒤 큰 돌을 가지런히 붙여 세운 제방은 한편 말끔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기도 한다. 그러나 풀 한 폭이 날 수 없도록 콘크리트로 흙을 덮어 만든 제방은 하천과 하천의 생물을 모두 질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은 이미 전국의 하천 제방에서 쉽게 발견된다. 정작 하천의 생태계를 위협한 것은 태풍이나 홍수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간섭이었다. 경우에는 이런 어떤 거석을 가지고 하천을 정비를 했는데 시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 거석 사이에 있는 이 세면으로 지금 다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본래 돌과 돌 사이에는 물고기들이 들어가서 서식할 수 있고 산란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면이 그런 어떤 물고기의 어떤 산란처들을 전부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장에서는 물고기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이제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환경부는 제방 공사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수해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망으로 해가지고 자갈을 넣어서 당장 임시 방편으로 그러한 구조를 이루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 공법입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에 의해 재해 긴급대책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해복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개 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제 태풍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면은 피해 조사를 하는데 보통 한 달쯤, 이제 9월쯤에는 여러 가지 피해 조사를 하죠. 그럼 10월쯤에 이제 예산 배정이 됩니다. 수해 복구 예산 배정이 되면은 또 그동안 설계를 해서 대개 11월 발주합니다. 그럼 한두 달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에는 또 공사를 못하니까 중단해서 그 이듬해 2월에 공사를 하는데 그 이듬해 6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해라. 막 그런 그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에 쫓깁니다. 이제 쫓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쉬운 공사는 되겠지만 또 절차가 복잡하거나 또 공정이 까다로운 그런 거는 시기를 넘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 6월 말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 또 수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쉽게 빨리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좀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그러는데 좀 소홀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리산의 물줄기를 받아들여 거대한 호수를 이루는 진양.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진양호에서 최근 수달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수달이 모습을 드러낸다. 진양호 일대에서 확인된 수달의 수는 약 30여 마리. 지난 9년간 진양호의 수달 배설물이 발견되는 횟수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봄이 되면 수달은 물고기의 움직임을 따라 진양호를 떠나 경호강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최근 경호강 일대 수달 배설물의 발견 횟수가 크게 줄었다. 이게 지금 보통 지금 이 시기 한 5월, 6월 이 시기가 되면 빈도수가 1년 중에 가장 높아지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그 출현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2001년과 비교해 약 7배나 수달 배설물의 발견 횟수가 갑자기 줄어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2003년) 매미로 붕괴된 하천 제방공사가 경호강의 생태를 바꿔놓은 것이다. 경호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류는 하천이라기보다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콘크리트에 갇힌 하천에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너무 제방을 이렇게 높게 싸다 보니까 그 육상 생태계하고 이렇게 하천 생태계하고 교류가 단절이 되는 경향이 있죠. 가령 양서류 같은 경우는 제방 너머에 살다가 물가로 이렇게 와서 산란도 하고 또 넘어서 뭐 먹이도 먹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해야 되는데 지금 제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쉽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상 생태계하고 하천 생태계하고 어떤 그 교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기타 규슈. 지난 1997년부터 이곳에선 콘크리트 제방을 깨고 하천의 옛 모습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밭지강엔 제방 안쪽으로 먼저 하천 부지가 조금씩 확보됐다. 자연 하천의 모습으로 되돌리되 치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하천 복원공사 원칙이다. 콘크리트 제방을 걷어낸 자리에는 흙과 자연석, 나무 같은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활용한 뚝이 만들어졌다. 과거 밭지강의 경우 많은 비가 내릴 때 물을 재빨리 안전하게 흘려내보내기 위해서 하천을 콘크리트로 정비했었습니다. 밭지강뿐만 아니라 보통 일본에서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물을 빨리 흘려내보내기 위해 하천 제방을 콘크리트로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7년 전부터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997년부터 일본은 법으로 콘크리트 제방 공사를 전면 중지시켰다. 이후의 모든 하천 공사는 다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됐다. 다자연형 하천은 생물의 서식 환경을 배려한 하천을 의미한다. 새로 조성된 밭지강은 자연 하천으로 탈바꿈했다.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만든 뚝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면서 생물들의 좋은 서식처가 됐다. 이미 과거에 콘크리트 호환으로 정비했던 하천을 다시 새롭게 개수하거나 확장할 때 콘크리트 호환으로 반복해 고치는 게 아니라 다자연형 하천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들어가는 일본의 모든 하천 공사까지도 다자연형으로 하는 게 기본 정책입니다. 하천 안에 다시 자연을 살리겠다는 다자연형 하천 조성은 몇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이루어졌다. 초창기 1차 다자연형 하천에는 하천변 한쪽에 돌과 콘크리트를 발랐다. 그러나 결국은 돌과 콘크리트가 하천을 메마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결과로 돌과 콘크리트를 제거한 현재의 2차 다자연형 하천 형태가 정착된 것이다. 치수를 기본으로 하되 최대한 환경을 고려한다는 방침은 호환 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강둑이 물살에 깎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호환 공사가 불가피했다. 풀들이 사이사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돌을 얼기설기 채워 올리는 방법으로 호환 공사를 마쳤다. 콘크리트보다 지금의 돌로 쌓은 호환이 더 튼튼했다. 돌 틈에서 자란 식물이 흙을 다잡아주기 때문이다. 돌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빗물이 스며들면서 풀이 자랍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흙을 아래에서부터 깎아내리는데 식물의 뿌리가 그 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콘크리트 쪽은 얇지만
돌을 쌓은 쪽은 깊게 호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깊은 못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 지수상으로도 안전하고 깊은 못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면에서도 콘크리트보다는 돌로 만든 쪽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생연구센터는 하천 환경과 인간의 활동이 하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실험 시설은 길이 800m, 강폭 3m의 직선과 사행 형태의 실험 하천들이다. 이곳에선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천의 다양한 형태의 홍수를 발생시킨 뒤 각각의 하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한다. 각각의 실험 하천에선 강의 형상, 식물의 우거진 정도, 그리고 물의 양에 따라 하천 생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점검한다. 서식처와 서식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본다. そうです。はい。普通の石だと大きかったり小さかったりするんで、ある一定のもの。 돌이나 말뚝, 나무 토막으로 하천의 물속 환경을 차별화한 결과 생물의 서식 환경이 하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말뚝을 설치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고기 숫자는 말뚝을 설치하기 전 상태이고 이에 설치한 뒤입니다. 말뚝을 설치함으로써 물고기 숫자가 늘었습니다. 물고기 종류는 이게 말뚝을 설치하기 전의 상태이고 이쪽은 설치한 뒤인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연공생연구센터에선 실험 하천뿐 아니라 실험 유수지를 조성해 유수지와 생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 유수지와 자연 유수지를 비교해 유수지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일본에선 이런 실험센터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모아 하천보건공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1997년부터 하천은 치수와 이수 외에도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크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 후 다자연형 하천 만들기라든지 친수형 호환 쪽으로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콘크리트는 너무 삭막한 풍경이고 가급적이면 자연적인 곳에서 즐기고 싶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지금은 하천공사가 다자연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호강과 낙동강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 (18만 평에 이르는 발성 습지는 보건공사가 한창이다.
토사와 폐자재로 뒤덮여 습지로서의 기능이 마비됐던 달성 습지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한 마리. 잡았다. 인간의 삶터 가까이에서 생명의 원천으로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며 흘러온 하천. 괜찮아. 인간은 제 영역을 지키기 위해 편의대로 콘크리트 제방을 쌓고 물길을 바꿨다. 그러나 언젠가 하천은 제 길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이제 하천의 길은 하천에 돌려줘야 한다.